네, 지금 44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매각기일 진행하고 있죠. 매각기일에는 매각 방법 세 가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방법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법원이 선택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수 신청 보증 집행관에게 제공했고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또 유찰됐을 때는 세매각 상당히 낮추고 세매각기를 정한다. 그다음 4번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정상적으로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데 자, 1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 이 말은 금액이 같은 사람이 1등이 2명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흔치는 않은 일이고 뭐 예를 들어 2억 190원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2명 나왔다, 3명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아, 그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입찰한다는 얘기군요.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그럼 2억 190원부터 시작을 하겠군요. 넘겨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나왔다 해볼게요. 세 사람이 다시 입찰을 하면 금액만 높아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입찰하면 금액만 높아지지 않냐. 근데 우리 셋 다 안 나가면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 우리 셋 다 나가지 말자. 이게 첫 줄이에요. 다시 입찰하는 경우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괄호는 지나가시고 그런데 혹시 몰라서 가봤죠. 가봤더니 또 다 와 있는 거예요. 뭐 인생사 그렇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을 입찰을 했을 때 이때는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다시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거나 또다시 2명 이상이 1등이 되었다. 이게 추첨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흔하지 않겠죠. 흔치 않을 거예요. 추첨할 때는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제비뽑기 할 때 상자에 같이 손 넣으면 꼬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자기가 뽑으려고 하면 그때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결정을 해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 결정인데 이쪽이 중요합니다. 차순위가. 자, 한번 볼게요. 잠깐만 칠판을.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 한 명이 결정됐고 그 다음 차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었죠. 근데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만 데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차순위가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대금을 낼 리는 없잖아요. 이 차순위도 이 절차를 밟아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순위라는 것은 최고가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한테 매각을 뭐 해주세요? 허가해 주세요 라는 걸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해요. 정의예요, 정의. 1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읽고만 가면 돼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의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 마칠 때까지. 매각기일 마칠 때까지라는 건 그날 밤 12시가 아니라고요. 11시까지 입찰이면은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이 부동산의 매각을 끝낸다. 이때까지 집행관에게 찾아가서 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 라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의 정의의 정의. 정의인데 2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매수 신청의 보증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차순위는 아무나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보면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에서 이 보증액 1000을 빼고 즉 1억 9천을 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죠. A는 1억 9,600이다. B는 1억 9,100이다. C는
1억 8,900이다 라고 해보면 이 중에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자는 A와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순위 할 사람 손들어요 했는데 둘 다 손들었어. 그러면 A가 돼요. A가 되고 A가 손 안 들고 B가 손들면 B가 돼요. 근데 C가 손들면 내리라고 그래요. 내리라고 그래요. 왜 이런 요건을 만들었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사람은 처음에 1,000만 원을 냈죠. 내고 2억으로 1등을 했잖아요. 나중에 내야 될 잔금은 1억 9천이죠. 이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은 몰수가 돼요. 보증액은 몰수가 되는데 이 몰수되는 금액은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국가가 먹는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또. 네. 경매에서 얘가 대금 납부 안 했는데 보증금을 왜 국가가 먹어요? 그렇지 않고 이 몰수된 금액은 배당금으로 붙여요. 배당금.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이 차순위가 된 사람 이 금액에다가 붙여서 배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 1,000을 A다 붙이면 2억 600이니까 아까보다 많죠. B한테 붙여도 2억 100이니까 아까보다 많고 네, C한테 붙이면 아까보다 100만 원이 줄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순위가 되고 싶으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야 되겠지. 배당금이 줄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금액에서 몰수되는 금액을 빼고 그보다 많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잘 익혀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럼 3번.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둘 이상이 나왔다면 당연히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로 정하겠죠. 그런데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게 되면 추첨으로 정한다. 그렇죠. 2등끼리 다시 입찰할 수는 없으니까 추첨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가와 차순위를 결정했고, 자, 매각기일 종결 1번. 1번은 읽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뒤 할 사람 손 들으세요.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에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를 해요. 네. 2번은 알아야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3등부터 꼴등까지는 처음에 냈던 보증금 돌려받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걸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라고 해요. 자, 매각기일 종결했고요. 자, 7번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이것도 뭐냐 이거죠. 이것도 잘 물어봐요. 자, 일단은 예를 들어 칠판을 통해서 쭉 과정을 볼게요. 다음과 같은 공유 부동산인데 이 공유 부동산을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공유는 이 지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의 지분만 저당을 잡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을의 지분만 경매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 경매에서 어떤 A라는 자가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A가 저 경매 절차를 쭉 밟아서 내려가면은 대금 납부를 하게 되고 A가 을을 밀어내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갑과 A 사이가 되죠. 갑과 을은 공유할 정도면 좀 친한 사이일 텐데 갑과 A가 되면 좀 꽤 불편한 사이가 되잖아요. 불편한 사이. 나중에 공유를 뭐 관리한다거나 또는 처분한다거나 이럴 때 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 지분의 소유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좀 막아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 갑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제공하고 A와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하여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이렇게 불러요. 갑이 우선 매수 신고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집행관이 A가 1등이네 라고 발표하면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갑이 그 값에 내가 사겠소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우선 매도 신고예요. 예. 이렇게 되면 법원은 갑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돼서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 A 있죠, A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잖아요. 그래서 A는 자동으로 차순위로 본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이게 자동으로 차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순위라는 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었잖아.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차순위를 하기 싫으면 차순위의 이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일단 읽어보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1번 공유자는 이 말이 갑이에요. 갑.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우선 매수 신고도 매수 신고 입찰이잖아요. 입찰이니까 보증을 내고 매수 신청 보증을 내고 하는 거죠. 당연히.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매각기일까지 두 번째 단어 매각기일까지 이게 중요해요. 매각기일까지 그 자리에다가 쓰세요. 자, 매각 결정기일까지 이러면 틀려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돼요. 확실시됩니다. 매각기일까지 되는 거지 매각기일 지나면 안 돼요. 이게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이 부동산의 매각을 종결한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찾아가서 나 집에 가서 상의 좀 하고 올게요. 안 돼요. 이거 내일 올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계속 이어서 써있죠. 이 우선 매도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장이 아니라 앞줄 동그라미 1번의 문장 두 줄이 있죠. 이 두 줄이 중요한데 여기를 고치는 부분은 매각기일까지 여기밖에 없다고요. 2번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A가 나왔더라도 이 갑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된다. 이 말이고 3번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 우선 매도 신고 있죠? 이 우선 매도 신고는 천천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각기일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각기일까지라는 것은 매각기일 꼭 그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해놔도 된다는 거잖아요. 까지니까 까지.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이 지분이 경매가 되는 매각기일이에요. 그럼 오늘 미리 해놔도 돼요. 매각기일까지니까. 그러면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일주일 후에 그 부동산이 저 지분이 경매가 되는데 그날 1등으로 나온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미리 예약하는 거잖아. 예약. 예, 이렇게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해놓으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우선 매수권이 들어왔다라고 적혀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 매각기일에 가면 사람들이 입찰하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뭐하러 와요? 쓸데없이. 어차피 그날 입찰에서 1등하면 몇 개 뺏기는 건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걸로 보는 거라고요. 자, 3번이 그 얘기예요.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했는데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다. 즉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요. 실무적인 내용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주일 전에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날 아무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한 걸로 보잖아요. 근데 매각기일까지만 보증을 제공하라고 돼 있죠.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했을 때는 보증을 안 내도 돼요. 돈을. 그냥 그 매각기일까지만 보증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자, 미리 우선 매도 신고 해놨어요. 근데 매각기일에 가니까 아무도 매수 신고를 안 했어. 안 하면 그날 보증을 내면 그날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내가 사는 거고, 그날 보증을 안 내면 유찰돼, 유찰. 예. 그럼 그날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보증을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유찰되죠. 유찰되면은 이제 한 달 있다가 다시 세매각을 해. 그때도 또 미리 해놔. 미리 해놓고 또 그날 갔더니 또 아무도 당연히 매수 신고 안 하죠. 그리고 또 보증을 안 내. 또 유찰.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경우엔 빵원에 살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빵원에 살 수는 없고 아주 헐값으로 이렇게 우선 매도 신고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 제도를 악용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 우선 매도 신고를 한 번만 허용을 해. 한 번만. 한 번만 여러 차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100%로 시작하잖아요. 100% 시작하는데 이 값으로 내가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안 하죠. 안 하고 매각기일에 갔더니 일단 가보긴 해야죠. 갔더니 아무도 안 했네. 좋아. 그럼 20% 다운해서 80% 갔어요. 80% 갔는데 80% 사고 싶으면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놓고 저것도 좀 비싸.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날 혹시 몰라서 그날 가봤지. 가봤더니 다행히 또 유찰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번에 64로 떨어지거든. 64로 떨어지면 그 값에 사고 싶으면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놓는 거죠. 해놓고 그날 가서 아무도 매수 신고 안 하면 그날 보증을 내고 64에다가 취득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현재 쓰고 있어요. 자, 3번이 그 얘기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4번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물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제가 칠판에는 이게 갑, 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공유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을 것이 뭐가 됐다. 이렇게 좌당 잡아서 경매가 되면은 이때 갑과 병이 다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우선 매도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둘 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같이 우선 매도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우선 매도 신고를 하는 거라고요. 자, 5번은 알아야 돼. 5번. 이렇게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했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이자가 자동으로 뭘로 밀린다? 차순위로 밀린다. 자, 6번.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여 최고가를 차순위로 보게 될 경우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이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 이 정도는 눈에 잘 익혀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8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것만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 1번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은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라면 거기 있는 임차인들은 일단 임대 의무기간이 있죠. 그리고 건설회사가 임대인이고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선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비교적 서민이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매가 됐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되면은 각 동호수별로 경매가 되거든요. 그 임차인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두 번째 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똑같아 아까랑. 언제까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그 임대주택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2번 역시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있더라도 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야죠. 또 3번 임차인이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로 보게 되죠. 네. 그리고 4번 이 차순위가 된 자, 이 매각기일 종결까지 차순위지를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방금 우리는 뭘 다 공부했어요? 매각기일을 다 공부한 거예요. 매각기일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매각 결정기일 이용해 갑시다. 자, 매각기일 1주 후에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 잡힙니다. 첫 줄,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정해야 한다.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그리고 매각 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호수권에서 못해요. 허가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허가받으면 매수인이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불허가 되면 세매각도 한다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4번, 5번을 묶으시고, 자, 실판 잠시 먼저 보시고, 차순위가 있어요. 차순위가 있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날 허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대금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누구 불러다가, 그렇죠, 이 차순위 불러다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있었는데 방금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차순위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려운 문장 아니죠? 자, 5번도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차순위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었다. 차순위가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받게 되면 매수인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순위가 허가를 받게 됐다는 것은 매수인이 대금 납부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내가 처음에 냈던 이 보증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몰수된다는 얘기죠. 자, 2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냐 이거죠. 자, 1번. 일단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할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불허가 새 매각. 불세 그랬죠. 불세. 2번. 매각 불허가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최고가부터 읽을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을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법원이 얘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 야 지갑 열어봐봐. 아이고 돈도 없는 것이. 에이 불어가. 이 말도 안 되고 코미디죠 이건. 그 말이 아니고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행위 무능력자라는 얘기예요.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어요.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따 부동산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저 밑에 박스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 들어있잖아요. 아니, 채무자가 입찰해서 1등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빚 갚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밝혀졌어. 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불세, 불허가 세매각 보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 즉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자가 누군지는 몇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일단 1번 중요하고 채무자는 입찰이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2번, 3번은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 5번이 중요해.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자, 재매각이 뭐예요, 우리? 대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재매각이죠. 이때 재매각을 할 때 다시 매각을 하는데 그 돈을 안 냈던, 대금을 안 냈던 그 매수인. 그 매수인은 그 재매각에 입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 또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민법에서 공동저당권 이런 거 들어봤죠? 공동저당.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5억 빌려줬는데 부동산 하나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무려 3개나 저당을 잡아놨어요. 내 거 못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3개를 저당을 잡아놨어요, 지금. 근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경매를 해버린 거지. 경매했는데 3개를 다 경매를 했어요. 근데 매각 대금이 3억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오면 아까 내가 빌려준 게 5억이니까 2개 부동산만 팔아도 충분히 채권 변제가 되잖아요. 그럼 굳이 2억을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2개만 팔아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팔지 않는다.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과잉 매각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한 개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이게 원칙의 원칙.
근데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개는 팔고요. 이거 하나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과잉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 2번 먼저 볼게요. 재산을 분리해서 매각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게 세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요. 이 세 필지 토지가 다 경매가 된 거예요. 한 사람 것인데. 근데 두 개 필지로 충분하다. 그럼 채무자가 너 골라라 했더니 나 가운데 필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가운데 필지만 채무자 것이 되고 양쪽에 있는 필지는 이제 경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허가한다는 거예요. 3번은 채무자 동의가 있다는 것은 채무자한테 너 하나 골라 그랬더니 냅둬요. 그냥 다 넘겨버려 그냥 다 주걸발라니까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번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법의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쉬운 건데 자 민법에서 이런 거 나오죠. 나대지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들어왔어요. 대지 소유자 A, 건물의 소유자도 A예요. 예. 그러면 이때 대지가 경매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지상 건물이 이미 그때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일괄 경매라는 것은 이 부동산 두 개를 한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서 경매한다는 거죠. 다만 대지 저당권자는 건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자, 일괄 경매했어요. 경매에서 B라는 사람이 두 개를 다 입찰해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됐는데 이 대지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이 다 변제가 된 거예요. 다 변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대지는 이제 B한테 넘기죠. 그럼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B가 되고 A가 되고 이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부동산의 대금으로 변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라 봐라 해서 한 사람한테 다 넘겨라 이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일괄 경매될 때는 과잉 매각이 되더라도 둘 다 허가를 해서 넘겨라 이런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참고하세요. 3번, 4번은 잘 알아야 돼요. 4번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인데 일단은 왼쪽에다가 이 정도는 좀 써두시죠. 네 줄 다 들어갑니다. 왼쪽에 쓰면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해요. 경매로 취득할 때 부동산의 거래 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검인이라는 것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외우세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우면 깔끔해요. 경매는 오로지 뭐만 받는다?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농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고 농취증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디예요? 매각 결정기일 배우고 있죠. 이때.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날까지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날까지 내야 허가 나온다고. 지날까지 안 내면 불허가를 받게 돼요. 허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농취증의 발급 신청, 농지법에서 시구읍면에 발급 신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급 신청은 언제 하느냐 이거지. 그렇죠. 내가 뭐가 돼야 돼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야 발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날 입찰도 하기 전에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1등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발급을 신청해. 발급을 신청해서 일주일 안에 이걸 받아서 내야 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취증을 일주일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럼 농지법에 농취증 발급 처리 기간이 며칠로 돼 있어요? 기본 4일로 돼 있죠. 4일.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2일로 돼 있고요. 기본 4일로 돼 있다고. 경매 때문에 4일에 돼 있는 거예요. 주말 빼면 5일 남잖아요. 1등 한 날은 또 한 잔 해야잖아. 한 잔 해야 되니까 이제 4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읽어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농지가 경매될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법원에 내야 허가 나온다. 안 내면 불허가고. 주의, 매수 신고할 때 제출 서류다 이러면 틀린다는 걸 조심해야 돼. 신고할 때 낸다면 틀려요. 틀립니다. 자, 이제 8번 갑니다.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요. 이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고. 일주일 동안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허가받은 것에 항고한다는 건 왜 허가했냐? 허가 취소해달라 이런 거죠. 불허가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 항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1번 매각 결정기일부터 1주 내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매각이 확정되는데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박스에 들어있는데 이해관계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압류 채권자는 경매 신청인 그리고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한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자, 또 채무자와 소유자,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예요. 그리고 3번은 등기된 권리자, 네 번째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데 등기는 되지 않았어요. 등기되지 않았고 법원의 권리를 증명한 사람. 결국 배당 요구한 임차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인데 밑에 판례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이때 이 항고를 하는데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한 석 달 정도 소요가 돼요. 법원이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석 달 정도 소요되고 항고한 게 쓸데없었네 라고 기각이 된 거예요. 기각이 되면은 결국 항고를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동안 늦게 배당이 이루어지죠. 석 달 늦게 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기각되면은 이만큼이나 늦게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이 항고를 하는 것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항고했냐면 임차인이 배당도 거의 못 받고 방 빼야 되는 불쌍한 임차인이 항고해서 석 달 더 살려고. 또 이 매수인은 항고를 못 하거든요. 항고를 못 하는데 얘가 항고가 없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확정되고 대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아직 대금이 마련이 안 된 경우 이 매수인이 임차인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석 달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항고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항고가 남발되는 걸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지나가고 3번이 중요해요. 3번 허가 결정에 항고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이거를 항고보증금이라고 해요. 왼쪽에 쓰시면 되죠. 항고보증금. 항고보증금은 뭐의 10%?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 자리를 당연히 어떻게 잘 내겠어요? 아까 시간에 나왔던 최저 매각 가격. 이건 틀려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은 매수 신청할 때는 보증이죠. 경매에서 보증이 두 번 나오죠. 매수 신청 보증, 또 이거는 항고보증금. 항고보증금 납부. 자, 매각대금 10분의 1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오른쪽 4번 갑니다. 4번은 두 번째 줄까지만 알면 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했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유가증권을 전액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액 몰수되는군요. 이어서 채무자, 소유자 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될 때는요. 그냥 일부 몰수한다고만 이해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냥 일부를 몰수해요.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2억이다. 매각대금이 2억이면은 2억에 10% 2천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작하는데 채무자와 소유자일 경우에는 전액 몰수하고 나머지 항고인은 2억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늦게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2억에 대한 석 달치 이자 정도를 제하고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9번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항고 기간이 끝나서 허가가 확정됐고 이제 대금을 내는 단계가 온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 2, 3, 4 전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월 안의 날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1.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해야 한다. 돈 내라 그때까지. 차순위한테는 쟤가 돈 잘 내는 거 봐라. 2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렇게 쓰세요. 대금 지급 기일에 이러면 X예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좀 치사하죠. 치사하지만 옛날에는 기일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5월 30일에 내라. 옛날에 그랬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5월 30일까지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5월 30일 안에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돈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게 다 경매 취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금 납부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니까 경락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내서 소유권 취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중요하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의미예요. 4번도 알아야 돼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어요. 다 내면 차순위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겠죠. 그리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차순위는 그때까지 보증금이 묻게 된다는 얘기네요. 다음 재매각. 돈 안 내면 재매각하는 거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가 없을 때 재매각하는 거죠. 대금 안 내면 재매각. 2번, 3번 중요합니다.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가 없다. 입찰 못한다는 얘기고 처음에 냈던 매수 신청 보증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되고 4번은 참고만 하세요. 재매각을 예를 들어 한 달 후로 잡았어요. 한 달 후 6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그 재매각 기일에 3일 전까지만 매각 대금과 매수인이 그때까지 지연된 지연이자 그리고 재매각 절차 비용을 다 내면 재매각은 취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그자에게 인정해요. 자, 재매각 지나갔고요. 밑에 배당 보이는데 배당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뭐 배당 순서도 있는데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배당 순서는 잘 내진 않으니까. 다음 1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취득세 내고요. 취득세 내고 법원에 촉탁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이 이제 등기소 연락해가지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말소될 거 다 말소되고 그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첫 번째 인도 명령이 있는데 일단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항력도 없는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원만한 먼저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사비 얼마 줄 테니까 나가실래요? 했더니 오케이 해서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강제로 뭐 깍두기를 동원해가지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왕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인데 대항력도 없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도 일종의 판결이죠. 판결. 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서만 써내면 바로 인도명령문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인도명령이에요. 인도명령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인도명령 신청하면 법원이 뭐 용역업체 동원해가지고 이 짐 다 끌어내고 사람을 내보내냐 이게 아니고 신청해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렇게. 자, 1번. 2번 들어갑니다. 2번. 2번을 잘 알면 돼요. 자,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와 소유자와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근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이때는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단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인도의 6월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인도의 6월 이렇게 외우고요. 인도 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내주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고 그 자를 상대로 내보내고 싶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를 마쳤고 이제 권리분석 들어가죠.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민사집행법 91조의 2항부터 5항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항 가볼게요.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매각이 경매라고 그랬죠. 경매되면 모든 저당권을 소멸한다. 좋아요. 다음 3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 용의권들은 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에 있다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후순위에 있다는 말을 대항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4번, 사항.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용의권이 그 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인수되는 거 알죠? 그 중에 전세권인데 1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자, 5항. 유치권은 인수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되니까 결국 매수인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조문이니까 잘 익혀놔야 돼요. 사실 이 정도 말면 충분하고요. 밑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1번은 좀 알아야 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방금 나왔잖아요. 여기 담보가등기 하나 추가됩니다. 담보가등기도 경매신 저당권으로 보잖아요. 담보가등기도 항상 소멸합니다. 항상 소멸. 동그라미 2번은 참고만 하세요. 이 저당, 압류,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거를 말소기준권리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해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그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에 있는 건 다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했고 4번 보면은 그 보전 가등기를 시험에 잘 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담보가등기 이 5가지 권리를 항상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 5가지가 아닌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전부 다 용의권으로 취급하면 돼. 나머지 권리는 얘 앞에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얘 위에 있으면 다 인수되는 거예요. 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를 기억하시되 얘 나머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또 주인법, 상인법의 임차인, 보전, 가등기, 가처분, 또 뭐 이런 권리들, 또 뭐 환매권 등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얘 위에 있으면 인수, 얘 아래에 있으면 소멸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담보가등기를 좋아한다고. 담보가등기. 보전 가등기 헷갈리라고. 그러면 자 1순위에 담보가등기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소멸되죠. 그럼 1순위에 보전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네.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인수되는 권리까지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속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456조 맨 위에 있는 거에 뭐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이런 거 나오죠?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요. 인수되고 그냥 각종 물귀신이에요. 각종 물귀신들, 등기 없는 물귀신들. 분묘기지권은 진짜 귀신이죠. 4번은 주임법의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고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죠. 그럼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땐 공매 참고 들어있는데 요즘에 공매를 출제하지 않으니까 지나가셔도 괜찮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으로 458쪽의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